안녕하세요, 여러분. 생물학 특론을 강의하게 된 정종우입니다. 되게 어색하지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어, 이 동영상으로 강의하는 걸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십시오. 자, 저는 일반 생물학 책을 가지고 생물학 특론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반 생물학 책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우리가 생명과학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도록 강의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이번 주에 이제 공부할 계획입니다. 1장은 생명현상의 연구에 관련된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아마도 교과서, 우리 특히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 가설을 기반으로 한 그런 어떤 전형적인 과학적 탐구에 적합한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 설명이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우리 생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 생명과학 또는 생물학이란 무엇일까요? 생물에 대한 과학적 연구이죠. 기본적으로. 생물의 다양성과 생물을 구성하는 복잡한 과정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과학의 네 영역 중에서 가장 복잡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분야지만 또 우리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루고 있어서 더욱 중요한 분야이기도 하죠. 생물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의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서 얻은 화합물로부터 새로운 생체 분자를 합성하고 에너지를 얻어서 생물학적 일을 하는데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 세 번째, 네 번째를 물질 대사라고 하죠. 물질 대사. 그런 대사를 할 수 있고요. 다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체 정보로부터 단백질을 합성하고 또 내부 환경을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 내부 환경을 조절하는 능력을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항상성.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진화를 한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들이 사실 다 광범위한데 모두 다 우리가 일반 생물학 내용 다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생명체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지구상에 밝혀진 종이 한 200만 종이 넘는데요. 그 중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고균이라고 불리는 종류도 있고요. 대장균과 같이 세균역에 속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원생 생물도 있고요. 식물, 균류, 동물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요. 이들은 단세포성이든 원핵생물이든 아니면 움직이든 움직이지 못하든 간에 어떤 생물이 더 고등하다, 더 하등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가장 잘 적응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생명의 시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오늘 이번 주 수업 시간에도 다루고 있겠지만요. 자, 그러면 우리 지구의 역사를 한 달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1월 1일 첫 번째 이제 여기에 지구가 탄생하게 되죠. 약 한 5일경쯤 생명이 기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뒤에 30일쯤 보게 되면 30일쯤에 포유동물이 이제 번성하게 되고 최초의 꽃식물, 여러분 알고 있는 이 속시식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 쪽 되면 원시 인류가 나타나는데 호모사피엔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30일의 마지막 밤 12시 바로 직전 5분 전에 출현하게 됩니다. 우리 인류가 얼마나 지구상의 역사에서 차지한 시간이 작았던지를 알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일반 생물학을 다룰 때 있어서 화학적인 내용을 이제 앞에 다룰 겁니다. 이번 시간에 얘기할 건데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세포를 다루게 됩니다. 세포는 생명의 조립단이죠. 여기 여러 가지 현미경 사진들이 나타나는데요.
리포솜이라고 불리는 것은 아마도 이 최초의 생명체가 가지고 있던 어떤 형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 구조가 있는데 이 리포솜 안에는 이 이중막 구조가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어떤 물질을 채우고 있는 구조입니다. 아마도 원시적인 최초의 생명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막 구조 내에 외부와 단절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겨났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이런 원핵세포입니다. 핵 구조가 없고 굉장히 구조가 단순하며 내부 내막계도 가지고 있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복잡한 형태의 진핵세포가 출현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핵막이 있고요. 미토콘드리아 같은 막으로 구성된 세포 소기관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막 구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는 지금부터 얘기하겠는데요. 막 구조는 외부와 내부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내부에 화학물질,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반응물들을 밀집시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화학 반응은 반응 물질들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잘 일어나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환경과 내부의 환경의 차이를 두고요. 특히 내부의 환경에 그런 물질들을 밀집시켜서 세포 내부에서 어떤 우리 생명의 유지와 관련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막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핵생물과 진핵생물, 막 구조의 어떤 차이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세포성 진핵생물은 자, 진핵생물 단세포성인 것들이 많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다세포 생물이 되겠죠. 근데 그 다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똑같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세포들이 각각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는 전문화를 이루게 됩니다. 자, 남세균 보세요. 남세균도 이렇게 이거는 일종의 다세포를 구성하는 원핵생물이 되겠죠. 광합성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세포가 있고요. 여기 약간 속이 비어있는 세포가 있는데 이 중간중간 비어있는 세포를 우리가 이형세포라고 합니다. 이형세포. 이형세포의 역할은 질소를 고정하는 역할이죠. 모든 생명체에서 질소는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 아미노산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산의 구성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질소 성분들을 스스로 만들거나 외부에서 흡수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남세균 같은 경우는 이형세포를 통해서 스스로 질소를 고정합니다. 자, 이런 어떤 남세균들이 모여서 만든 최초의 생명체들이 이제 뭐랄까 스트로마톨라이트가라고 하는 구조물을 형성합니다. 이런 어떤 그 남세균들이 서로 뭉쳐가지고 어떤 단단한 구조물을 형성하고요. 이것들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화석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그런 어떤 내용으로도 남아 있죠. 자, 이제 세포 다음에 우리가 유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 너무 잘 아시죠? 간단하게 언급하죠. 자, 멘델은 여기 보이는 것 같이 완두를 교배시켜가지고 잡종 교배를 시킵니다. 잡종 교배를 시켜가지고 잡종 1세대와 또 잡종 1세대를 자가 교배시킨 잡종 2세대를 이렇게 이런 어떤 단순한 실험들을 계속 반복해서 유전인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전자라고 불리는 것들이죠. 유전인자가 세대와 세대 사이에서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그 패턴을 밝혀냈습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유전자는 바로 이제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유전자의 그 본체는 바로 핵 속에 있는 DNA. DNA의 그 ATGC, 염기로 정해져 있는 어떤 암호화된 정보가 바로 이제 이 유전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DNA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그 다음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유전자의 실체. 그래서 DNA 구조를 연구하고요. DNA에서 RNA에 또 RNA에서 단백질로 이루어지는 이런 중심 원리에 대한 연구, 유전자 발현에 대한 연구도 일어나게 됩니다. 만들어진 단백질들이 여기 있죠. 단백질들은 3차원적 그 구조를 이용해서 그 기능을 하게 된다는 거 너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게 이제 생물의 진화와 적응인데요. 생물은 이 진화와 적응 때문에 흥미롭기도 하고요. 이 진화와 적응 때문에 굉장히 연구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한테 골칫거리를 던져놓는 것도 바로 이 진화와 적응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먼저 우리 진화는 이 집단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화가 개체가 뭐 일어나서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개체는 진화의 단위가 아닙니다. 진화의 단위는 여러 개체들이 모인 한 종의 여러 개체들이 모인 집단 또는 개체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화는 다음과 정의되죠. 시간에 따른 집단의 유전적 구성의 변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진화의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바로 자연 선택인데요. 이 자연 선택은 그 환경에 더 잘 어울리는 그 환경에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개체들로 집단의 구성을 바꾸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집단의 개체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가지고 서로 동일하게 생존하고 번식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잘 생존한 개체들과 좀 더 잘 번식하는 개체들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 개체들의 자손들로 그 다음 세대가 구성되고 그 다음 세대는 더 기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그 환경에 더 잘 적응한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응이란 무엇이냐? 적응은 생물이 특정 환경에 생존과 번식 기회를 증가시키는 구조적, 생리적, 행동적 형질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적응은 내가 흡사 추위에 잘 어울린다. 내가 추위에 잘 적응했어. 이런 적응이 아닙니다. 적응은 개체 수준에서 일어날 수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적응은 진화와 거의 동일한 말입니다. 적응은 여러 개체 수준에 일어나는 겁니다. 좀 더 잘 생존하고 번식하는 개체들이 자기의 유전자를 그 다음 세대에 넘겨줌으로써 그 다음 세대에서 좀 더 그 환경에 잘 생존하고 번식하는 개체들로 구성되는 거. 그리고 그 개체들의 특징들이 점점 그 특징들이 많아지게 됐죠. 그 집단 내에서요. 이런 걸 우리가 적응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래서 적응은 그런 과정도 적응이라고 하고요. 그 과정의 산물들도 적응이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 개구리 종들이지만 각각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가장 최적의 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적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개구리는 땅 위에 걷게끔 되어 있고요. 아주 튼튼한 발다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개체들은 물속에 잘 헤엄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어떤 애들은 하늘을 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어떤 나무나 풀 같은 걸 잘 쥘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같은 개구리 중에서 개구리의 조상에서 나왔지만 각각 서로 다른 환경에 처해가지고 각자 그 환경에 가장 잘 어울리는, 즉 잘 생존하고 번식할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된 것이죠. 이 과정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모든 것들은 유전자에 들어있죠. 유전자. 뭐 예를 들어 이제 머리카락의 모양, 피부의 색깔 뭐 있는데 여기는 머리카락의 모양입니다. 동아시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직모와 그다음에 아프리카 흑인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이런 꼬불꼬불한 곱슬머리 이것들도 결국 EDAR이라고 하는 유전자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형태는 겨우 뉴클레오타이드 하나의 차이로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뉴클레오타이드 차이가 어떻게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도 우리가 이 생물학 전반에 공부하면서 일반 생물학을 공부하면서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진화를 쉽게 그림으로 이제 표시하는 것이 바로 이 개통수입니다. 개통수 공통조상에서 나온 자손들이 종분할을 통해서 갈라져 나오고 그것들이 현재 존재하는 그런 어떤 그 개체들로 종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개통수를 보게 되면 종과 종 사이가 얼마나 가깝고 먼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현존하는 생물의 개통수입니다. 지금 아마도 생명체가 처음 생겼을 때 원핵 생물이 있겠죠. 원핵 생물이 세균과 고균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고균은 예전에 고세균이라고 불리던 그룹들을 얘기합니다. 이 고균들 중에 일부 그룹이 진핵생물로 이렇게 진핵생물이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과 원생생물과 그다음에 동물과 균류 이런 그룹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원핵생물, 진핵생물이 고균하고 자매군이냐?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생물과 생물 사이에 수많은 유전자들이 서로 수평적으로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토콘드리아는 세균에서 왔고요. 엽록체도 역시 세균에서 왔습니다. 세균에서 온 엽록체가 특정 그룹에 이제 전달돼 가지고
그 그룹들은 광합성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겠죠. 그리고 진핵생물의 선조 거의 조상 그룹이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를 갖게 됨으로써 모든 진핵생물들은 미토콘드리아를 갖게 됩니다. 자, 이외에도 수많은 바이러스, 수많은 바이러스를 통한 어떤 유전자들의 전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그 진핵생물이라 하더라도 고균이라든지 세균의 수많은 유전자들을 갖게 됩니다. 정말 다 얽히고 설킨 복잡한 이런 쉽게 간단하게 개통수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관계가 아니에요. 매우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생물을 조직화 단계로 얘기하고 보통 우리가 일반 생물학 책은 이런 조직화 단계 순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가 모여서 작은 분자, 작은 분자가 모여서 큰 분자, 큰 분자가 모여서 세포,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개체들이 모여서 개체군, 집단, 군집, 생태계를 형성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단계에서 단계로 넘어갈 때 그 전 단계에 없었던 새로운 특징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창발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발성. 생명은 이런 창발성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흥미롭죠. 우리가 DNA만 잘 안다고 해서 개체를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생리학을 잘한다 해서 이 개체를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굉장히 생물학이 여러 그 분야로 나눠진 것들도 이해가 갑니다. 여기에 연구하시는 분은 여기를 잘 모르고 또 여기를 연구하시는 분은 여기를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생물은 에너지와 제가 아까 물질대사가 생물의 중요 특징이라고 그랬죠. 에너지와 원료를 주변 환경에서 얻어서 자기에게 맞는 걸로 이렇게 바꿔줘. 그러니까 합성하고 이런 과정은 물질 대사라고 하고요. 이런 대사에서 나온 에너지를 이용해서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시킵니다. 이걸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성을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그 외에 감각기관이라든지 효과기, 실제로 항상성을 유지할 때 필요한 애들이죠. 그 다음에 신호를 주는 의사소통, 즉 의사소통과 관련된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경계, 여기 감각계와 신호를 담당하는 게 신경과 내분비. 내분비는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효과기계는 우리 몸에 있는 각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기관들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온몸이 다 모여서 똘똘 뭉쳐서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산물로 항상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에너지는 지금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얻게 되겠죠. 먹이를 육식으로 먹거나 초식을 하거나 이런 애들도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과학적 연구 방법,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도 과학교육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만, 우리 과학은 귀납법과 연역법들을 연역법입니다. 연역법으로 구성된 어떤 그 논리적 연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을 통해서 분석하고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가설을 세우는데 이 과정에 보통은 귀납적 논리가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그 자연 현상을 관찰하게 되면 공통된 패턴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공통된 패턴에 대해서 어떤 가설을 세우게 되죠. 자, 그러면 가설을 세우고 이거를 검증하는 과정, 즉 가설을 세우고 예측을 해서 그 예측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들을 설계하고 수행하고 그 결과들을 가지고 다시 그 가설들을 수정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가설을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과정들인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연역법 과정입니다. 연역법의 논리에 적용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그 각 단계에서 데이터들이 이제 수집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들은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모델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보통은 어떤 그 모델을 세우게 되죠. 모델을 세우게 되고 그 모델을 맞춰서 우리가 예를 들어 모델이 일종의 가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재현 가능하고 정량할 수 있는 관찰에 기초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즘 유사과학이라고 하는 가짜 과학들이 너무 많은데 여기에 있는 이런 요인들 중에 한두 가지가 빠져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유사과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거는 이제 책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과학적 그 과정들, 탐구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것들 검증하고 가설을 뭐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생물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먹고 사는 농업과 관련돼서도 생물학적 원리가 적용되고 있고요. 우리가 사는 의학 분야에서도 그 다음에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 의학도 관련돼 있지만 공공정책을 수립하는 과정 이 부분도 사실 이 생물학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속성들을 기반으로 적절한 조치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런 것들이 바로 공공정책 수립에 생물학이 기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생태계를 이해하는 데도 생물학이 중요한 기여를 하고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은 뭐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자, 이렇게 굶어 죽지 않게 되는 것들은 오랜 시간 품종 개량, 뭐 작물에 대한 품종 개량, 또 작물에 대한 형질 전환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 조금 더 같은 노력 대비 더 많은 산물들을 얻을 수 있는 농작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생물학적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신 같은 것들, 백신은 개발해서 특정 질병, 특히 바이러스성 질환에 우리가 이제 저항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우리 몸이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이런 경우도 면역학적인 어떤 생물학적 사실에 기반해가지고 이 백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다랑어 우리가 뭐 이 다랑어 참치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커다랗고 똑똑한 생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뭐 좋아하시는 분들,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지만 우리랑 굉장히 비슷한 어떤 느낌을 주는 생물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런 좀 동정심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다랑어들도 이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을 막 잡아먹으면 곤란해요. 지금 여기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 점은 뭐 어떤 거냐면 옛날에는 이 참다랑어가 뭐라 할까 뭐 어디든 상관없이 존재한다. 모든 다랑어들이 다 헤엄쳐서 다니기 때문에 어디선 잡아서는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대서양 쪽의 동쪽과 대서양의 서쪽에 있는 다랑어 집단이 유전적으로 좀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 부분에 섞이게 되는데 자 이런 걸 하게 되면 동쪽과 서쪽 다랑어 집단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르게 진화하고 서로 다르게 적응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여기에서 다랑어를 잡는 양을 제한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랑어에 대한 유전적 연구를 하기 전까지는 이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어떤 연구들도 생물학적 연구를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변에 지구 온난화 문제가 많이 돼 있죠. 지구 온난화는 우리 인류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도 주장이 되지만 인류가 좀 더 가속화시킨 면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 온난화에서 환경이 많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 이제 생물들이 생태계가 급격하게 변하게 되고 그때 생물들이 이제 충격을 받게 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우리 생물학이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지구에 있는 여러 뭐 생물 다양성에 관련된 연구도 생물학이 기초를 하고 있죠. 일장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물학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생물학의 연구는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생물학이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2장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는데 2장은 아까 제가 그 여러 생물학의 조직화 단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원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 모든 원자들이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건 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물의 특징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게요. 자, 원자는 이렇게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원자량을 구성하는 것들은 양성자와 중성자들이고요. 전자는 이들의 아주 적은 무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전자의 그 무게들은 무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 양성자 수에 따라서
이렇게 배열된 걸 우리가 주기율표라고 하죠. 주기적으로 비슷한 성질을 가진 애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세로로 배열된 그룹들은 비슷한 어떤 그 특성들을 나타냅니다. 그 비슷한 특성들은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외곽전자가 가지고 있는 최외곽전자의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주기율표입니다. 화학 시간에 아주 자세히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동위원소라는 게 존재하죠. 수소의 동위원소는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먼저 그냥 수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수소가 있는데 중수소는 중성자를 하나 더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요. 삼중수소는 중수소를 두 개 더 포함하고 있는데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는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그래서 얘가 방사성을 내뿜고 구조가 이제 좀 더 안정적인 형태의 이 형태로 내려가게 됩니다. 좀 위험한 그룹들인데요. 자, 동위원소 분석으로 지금 뭐 빅맥의 출처를 구하는 겁니다. 사실 동위원소가 각 나라별로 서로 다른 비율로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여기서 다루는 거는 C13입니다. 탄소 13. 이 탄소 13의 그 분포가 중국과 미국이 다르고 각 나라별로 다르기 때문에 자, 일단 이 맥도날드를 수거해가지고 그 안에 질량 분석기로 이 C13의 비율을 계산하고 얼마만큼 들어있는지를 보고 햄버거의 출처를 계산하는 겁니다. C13의 비율을 각 나라별로 이렇게 한 것이죠. 너무 희한하게 많이 다릅니다. 국가별로.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 최외곽 껍질 차지하고 있는 어떤 전자 수가 각 이 그룹별로 이 세로 그룹들의 어떤 특성을 좌우한다는 거 말씀드렸죠. 특히나 이제 여기 헬륨이나 네온, 아르곤 이런 그룹들은 최외곽 전자가 꽉꽉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런 그룹들은 보통은 안정적인 구조를 띠고 있죠. 그래서 혼자 그리고 분자를 이루지 않고 원자가 스스로 분자를 이루고 있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 그룹들은 예를 들어 여기 맨 왼쪽에 있는 그룹들은 최외곽 전자가 하나씩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이 하나를 내주면 훨씬 더 안정한 구조로 가게 됩니다. 반대로 플로린이나 염소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를 받아들이면 안정한 구조로 돼요. 그래서 얘들은 전자를 받으려고 하고 얘들은 전자를 내놓으려고 하죠. 그런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특성들이 조합되어 있어서 분자가 형성될 때 다양한 어떤 그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그 화학 결합을 이루는 혈압 결합 또는 상호작용 이라고 얘기하는데 공유 결합은 전자 쌍을 공유하는 것이죠. 이온 결합은 서로 보시는 바와 같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이온들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는 것을 이온 결합이라고 하고요. 수소 결합은 이온 결합보다 약하죠. 약간 이 수소와 이 산소 같은 경우에는 각자 전자를 좀 옆에 있는 분자한테 뺏겼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얘는 또 전자를 빨아들였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성질인데 이온 결합보다는 약하지만 어쨌든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하는 것. 이걸 수소결합을 합니다. 주로 플러스가 이제 수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수소결합이라고 보통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수성 상호작용은 물과 친하지 않은 그룹들이 서로 뭉치는 것들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대다수가 70% 이상이 물이기 때문에 물로부터 서로 멀어지려고 자기들끼리 뭉치게 되는 것이죠. 적의 적은 친구 하듯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이스임은 그냥 비극성인 이런 물질 분자들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가장 약한 힘이지만 또 나름 또 생체 내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힘들이 되겠습니다. 이 5가지 결합들이 바로 우리 생체 분자들의 중요한 특성들을 좌우합니다. 자, 공유 결합은 예를 들어 수소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내놓는 거나 하나를 받아들이면은 안정한 상태가 되는데 두 개가 서로 하나씩 내놓고 이거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 결합은 전자가 서로 이 두 수소 원자 사이를 서로 이렇게 같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결합이기도 하죠. 여기 지금 메테인의 공유 결합인데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수소와 4개의 수소와 1개의 탄소 사이에서 이 각자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공유를 하게 돼서 탄소도 8개 주변을 꽉꽉 채우고요. 수소도 2개를 꽉꽉 채우면서
냈다. 다섯 원자 모두 다 안정적인 구조를 갖게 됩니다. 자, 공유결합 수를 보고 되는 거죠. 수는 하나고 산소는 두 개고 최유각 전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이렇게 공유결합할 수 있는 수가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탄소가 4개가 되어 있고 수소가 1개가 되어 있고 산소가 2개가 되어 있다는 거. 주로 그리고 질소가 3개가 되어 있다는 거. 이 CHON이 주로 우리 유기분자의 주요 구성 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공유결합을 할 때, 자, 서로 똑같이 하나씩 내놓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예를 들어 산소와 수소 같은 경우에는 서로 하나씩 예를 들어서 OH 하는데, 이 전자쌍이 정확하게 중간에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산소 같은 거 보세요. 산소는 3.5라고 하는 전기 음성도를 가지고 있어요. 수소는 2.1이라고 하는 전기 음성도가 있습니다. 전기 음성도 차이가 무려 1.4인데, 이 경우는 전기 음성도가 높은, 즉 산소 쪽으로 이 전자쌍이 밀려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산소 주변으로 더 많이 돌게 되고 수소 주변은 가끔 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 확률적으로 여기는 전자가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 여기는 전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플러스를 띄게 되죠. 이런 어떤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이제 뒤에 설명한 수소결합의 어떤 바탕이 되게 됩니다. 전기 음성도가 비슷한 탄소와 그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 2.5, 2.1이잖아요. 이 경우에는 탄소와 수소 사이에 딱 중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플러스나 어느 쪽이 마이너스를 띄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분자들은 전기적으로 서로 치우쳐 있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같이 극성인 분자에 복성인 분자와는 서로 결합하지 않습니다. 물이죠. 우리가 지금 물 얘기했는데 물은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극성 분자입니다. 물은 일단 산소와 수소 사이에서 서로 전자를 끌어당긴 힘이 다르기 때문에 산소 쪽은 마이너스, 수소 쪽은 플러스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자들이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이 산소 쪽은 플러스 이온이라든지 아니면 수소같이 플러스 극성을 띠는 애들과 결합을 하려고 하고요. 역시 이쪽 이 수소 쪽은 마이너스 이온이라든지 또 마이너스 극성을 띠는 쪽과 결합하게 돼서 이런 극성 분자들 정말 잘 녹이는 용매로서 물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온 결합이죠. 이온 결합은 하나를 내놓고 하나를 받아들여서 각각 내놓는 쪽은 플러스 이온이 되고요. 소디움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이는 쪽은 마이너스 이온이 돼서 각각 안정한 형태로 존재하고요. 물에 녹았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물에 녹지 않고 결정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이렇게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어서 일종의 결정과 같은 구조를 띠고 있고요. 물에서 근데 이제 이 구조 자체가 네, 물에 녹게 되면 각자 물에 의해서 둘러싸여지게 되면서 잘 녹게 되는 구조를 띠게 됩니다. 이온들은. 자, 수소결합입니다. 수소결합은 이 극성 마이너스 극성과 플러스 극성을 띠는 분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요. 같은 분자 내에서도 수소결합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어떤 단백질의 구조인데요. 단백질 내에서 이쪽 마이너스와 이쪽 플러스 사이에 이렇게 수소결합이 되어 있어서 이 구조를 서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죠. 자, 친수성은 이런 물에 잘 녹는 애들입니다. 극성을 띠는 애들을 또는 이온 같은 애들을 우리가 친수성 분자라고 하고요. 소수성은 메테인 같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탄소와 수소 사이에서는 어때요? 전기 음성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얘들 사이에서는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다 제로가 되겠죠. 제로가 되면은 물들이 별로 친하지 않아요. 자, 화학 반응을 얘기해 볼까요? 화학 반응은 반응물과 생성물들이 이제 화학 반응은 반응물들이 모여서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얘기를 합니다. 주로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산화와 환원 반응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산화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산화는 산소를 얻거나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이런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환원은 정반대가 되겠죠. 산소를 잃거나 전자를 얻거나
하는 과정들이 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A 더하기 B가 C 더하기 D가 되는데, 예를 들어 A가 C가 되고 뭐 B가 D가 될 때 얘가 전자를 주고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얘가 전자를 B한테 줬다라고 하면 A는 전자를 잃었으니까 전자를 산화되는 거고요. B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A는 자기가 산화가 되었잖아요. 산화가 되었고 얘를 환원시켰어요. 자기는 산화됐지만 얘를 환원시켰기 때문에 자기는 환원제가 되고요. B는 자기는 환원되었지만 A를 산화시켰기 때문에 산화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산화와 환원 반응은 화학 반응에서 서로 반드시 같이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화만 일어나거나 환원만 일어나는 반응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 프로페인이라고 하는 이 분자가 산소와 결합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C도, 그 다음에 여기에 H도, 프로페인의 C다 H도 전부 다 산화가 되었죠. 왜냐하면 산소랑 결합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산소 자체는 자기들끼리 서로를 잃어버렸으니까 얘들은 환원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에너지가 높은 분자에서 낮은 분자를 만들 때 열이 발생합니다. 에너지가 방출돼요. 이럴 때 이제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우리 생물들도 이때 나온 열 에너지를 많이 이용합니다. 자, 물 분자 아까 얘기했죠? 극성 분자입니다.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잘 끌어당겨요. 자기들끼리도. 그러면 이 물 분자를 1도 올릴 때 필요한 에너지가 즉 비열이 매우 높습니다. 높은 비열을 가지고 있고 서로 잘 끌어당긴다. 즉 응집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식물의 물 수송이라든지 표면 장력에 물이 기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특히 액체 상태의 물, 고체 상태의 물일 때 액체, 고체 상태의 물일 때 물 분자 사이에 끌어당긴 수소결합을 해서 단단해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물은 기화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 체온을 조절하는 데 기여하고요. 물의 응집력으로 저 높은 나무까지 뿌리에서 흡수된 물들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관을 타고. 그다음 표면 장력이 있죠. 표면 장력은 물의 응집력 때문에 뭐 서로 이렇게 달라붙은 것인데 이 거미 같은 경우에도 물의 표면 장력 때문에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에 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물 분자는 녹으면 각각 OH와 H3O 플러스 이온을 형성하죠.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온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순수한 물 분자는 이거를 아주 적은 양을 만들어요. 보통 수소 이온을 10의 마이너스 7승, 10의 마이너스 7승 몰 퍼 리터 뭐 이렇게 정도밖에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에다가 로그 취하고 마이너스 취하면은 7이 나오죠. 그러니까 pH7은 중성입니다. 순수한 물, 증류수.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에서 예를 들어 이제 여기 보이는 것 같이 어떤 상황에서는 수이온의 농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경우, 즉 pH 값이 떨어지는 경우는 산성이라고 하고요. 수이온 농도가 더 적게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염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성 염기성은 이 pH 단위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pH 변화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어떤 용액을 우리가 완충 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충 용액은 보통 약산 또는 약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약염기로. 그래서 약산 약염기로 구성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수소연을 계속 부었을 때 수소연을 부었을 때 완충 용액이 없을 경우에는 pH가 급격하게 예를 들어 수소연 염기성 용액을 투여했을 때 예를 들어 염기를 투여했을 때 완충용이 아닌 경우에는 급격하게 떨어지지만 완충용인 경우에는 완만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 완충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완충 범위 넘어서면 확 떨어지게 되죠. 약산 얌경기가 보통은 이 완충 용액에 들어있어서 그 수이온의 농도의 급격한 변화를 막아줍니다. 보통 우리의 생명체 시스템은 pH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약산이나 양염기로 구성된 완충 용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혈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세포 사이에 있는 간질액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여러분 3장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과 같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거대 분자, 세 종류의 거대 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이 네 가지가 우리 생체를 구성하는 거대 분자입니다. 보통 이런 거대 분자들은 모노머, 즉 단량체가 모여서 중합체를 형성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질이 좀 예외이긴 한데 이건 잠시 후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한 여러 가지 작용기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수산기, 알데하이드기, 케톤기, 카복실기, 아미노기, 인산기, 황화수소기, 메틸기 이런 어떤 중요한 작용기들이 존재합니다. 또 이성질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성질체는 동일한 화학식이에요. 즉 같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구조나 배열, 그 다음에 그 거울상이 달라서 서로 다른 속성을 띠는 애들 우리가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구조 이성질체는 뷰테인과 아이소뷰테인처럼 얘들이 결합된 방식, 구조가 달라요. 그 다음에 시스트랜스 이성질체 같은 경우에는 자, 이중 결합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 여기 CH3와 CH3가 같은 방향인 경우에 우리가 시스, 서로 그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는 우리가 트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가 시스트랜스 형태이기 때문에 시스트랜스 이성질체라고 하고요. 또 되게 특이한 게 과학 이성질체입니다. 이 손을 거울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게 되면요. 거울상에 보이는 손과 이 손은 서로 같지 않아요, 사실은. 마찬가지로 분자도 이렇게 탄소를 중심으로 4개가 서로 다른 게 되어 있으면 거울상으로 되어 있는 이 분자와 이 분자는 완전 다른 분자가 됩니다. 생체 내에서는 특히 이 광학이성질체의 한 종류만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자, 생체 조직에서 발견된 물질 보게 되면 물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거대 분자가 나머지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온과 작은 분자가 아주 소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 분자를 분석해 보면 단백질인 폴리펩타이드가 과반수고요. 그 다음 핵산, 그 다음에 탄수화물, 재질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다수의 거대 분자들은 단량체가 모여서 중합체를 형성합니다. 자, 단량체가 중합체를 형성하는 과정에는 물이 빠지는 탈수 반응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걸 축합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특히나 이제 이렇게 탈수 해가지고 점점 커지게 되죠. 반대로 이의 역반응은요, 물을 가해서 분해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수분해라고 합니다. 가수분해 반응, 물을 가해서 이렇게 분해시키는 거죠. 여러분들 밥을 먹었을 때 밥 먹은 다음에 얼마간은 목이 되게 마릅니다. 짜게 먹었을 경우도 목이 마르지만 예를 들어 이제 너무 많이 먹었을 때는 목이 마르는데 그때는 우리 몸에 있는 물들이 투자가 되거든요. 분해할 때요.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 몸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서 우리 몸이 굉장히 그 삼투가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갈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는 거죠. 먼저 단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생체 분자가 되겠죠. 우리 몸을 또 가장 중요한 기능도 합니다. 아미노산이 조합을 이루는 중합체죠. 보통 아미노산 51개인 인슐린, 가장 작은 단백질부터 티틴이라고 불리는 우리 그 단백질 섬유를 근섬유를 이루는 티틴이라고 하는 단백질 26,926개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이렇게 해서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큽니다. 폴리펩타이드 사슬이고요. 3차원 구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포에서는 우리 몸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효소로서 또는 우리 몸의 세포들과 그런 것들 지지해주는 구조 기능으로서 너무너무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분자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펩타이드 결합입니다. 펩타이드 결합은 역시 축합 반응. COONH3 여기 플러스 이온이 되겠죠. 이 둘 사이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물이 빠지면서 H2가 빠지고 CONH라고 하는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합니다. 이게 이제 되어 있고요. 펩타이드 결합의 한쪽은 우리가 N말단, 한쪽은 C말단이라고 얘기하는데 펩타이드 결합은 C말단 쪽으로 계속 추가됩니다. N말단은 더 이상 추가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단백질의 기능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효소부터 가장 많은 기능이 되겠죠. 구조, 방어, 신호, 수용체, 막수용체, 저장, 수송, 유전자 조절, 운동 같이 정말 많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단백질의 단량체는 지금 여기 아미노산이라고 얘기하죠. 이 아미노산 구조죠. 아미노산의 구조 중심 탄소를 알파탄소, 알파탄소 한쪽은 수소,
그 다음에 한쪽은 카르복실기, 한쪽은 아미노기. 나머지 하나가 결사슬인데 이 결사슬이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결사슬의 종류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크게 분류해 보면요. 전기적으로 양전환을 띠는 아미노산, 아르지닌, 히스티딘, 라이신. 음전환을 띠는 아미노산, 아스파르트산, 글루탐산. 그 다음에 극성이, 이온을 띠지 않지만 이제, 극성인 경우. 그 다음에 비극성인 경우, 비극성인 아미노산들은 이제 소수성 결합의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인데, 이들은 예를 들어 프롤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전형적인 구조에서 떨어져 있죠. 이 프롤린이 아미노산이 중간에 끼게 되면요, 아미노산 구조가 급격하게 꺾이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고요. 글라이신은 수소와 수소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좁은 지역에 들어가 있는 아미노산이 돼요. 그 다음에 시스테인은 아까 시스테인과 다른 시스테인 사이에 이황화 결합을 연결해주는 또 특별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얘기 나와 있죠? 시스테인과 시스테인의 이황화 결합. 이황화 결합은 공유 결합이기 때문에 단백질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황화 결합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 단백질 구조는 이 이황화 결합 때문에 아주 탄탄하게 구조를 띠게 되는 겁니다. 자, 단백질의 구조는 1차, 2차, 3차, 4차 구조로 나와요. 1차 구조는 아미노산의 순서, 2차 구조는 이 아미노산 순서에 의해서 그 수소 결합이 또 기능을 하는데요. 이 수소 결합에 의해서 알파 나선, 베타 병풍 구조를 띠게 됩니다. 여기서 수소 결합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요. 특수한 형태의 3차원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차 구조는 이런 구조들이 모여서 만든 입체 구조고요. 4차 구조는 이런 입체 구조가 여러 개 모여서 3차 구조 여러 개 모여서 만든 것들이 되겠습니다. 각각 작용한 힘들이 여기 나와 있죠. 3차 구조 같은 경우는 수결합도 중요하고요. 이황화 결합, 여기 3차 구조를 묶어주는 이황화 결합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소수성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4차 구조는 여기에다가 이제 이온의 인력까지 포함시키게 되죠. 자, 우리가 오른쪽으로 도는 나선, 왼쪽으로 도는 나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시면 이제 손을 넣었을 때 이렇게 오른손을 잡았을 때 여러분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딱 하면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왼손을 잡았을 때 왼손을 제꼈을 때 위로 제꼈을 때 보게 되면 손가락이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도는 나선과 왼쪽으로 도는 나선을 구분하죠. 자, 여기 단백질의 라이소자임의 그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세 가지 그 단백질 표시 모형이 있습니다. 공간 치유 모형, 막대 모형, 리보 모형인데 우리는 막 이 리보 모형으로 주로 많이 보게 됩니다. 리보 모형은 알파 나선과 베타 병풍 구조를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 구조로 많이 설명합니다. 단백질 4차 구조의 리보 모형이죠. 네. 지금 이 헤모글로빈인데 헤모글로빈은 지금 색깔을 달리 했습니다. 색깔 달리 해가지고요. 알파와 베타. 알파는 청색이요. 알파 2개, 베타 2개의 알파 2개, 베타 2개의 이런 4차 구조를 형성합니다. 자, 단백질이 이제 다른 분자들과 여러 가지 비공 상호작용을 보는 것은 먼저 이온 결합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소수성 상호작용. 서로 물이랑 친하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소 결합 이런 것들이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단백질 자체도 그렇고요. 단백질이 다른 분자와 상호작용하는 그렇고 이 안에서 그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결합은 없습니다. 살짝 에너지가 가해져도 이 결합들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자체, 구조 자체도 그렇고요. 단백질과 다른 분자들이 상호작용할 때 이런 어떤 그 고에너지 환경, 즉 열이 가해지 높은 열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기 이온들을 붕괴시키는 어떤 그 높은 이온 농도 상태 이런 것들은 단백질 구조도 붕괴시키고 또 단백질과 다른 분자의 상호작용도 붕괴시켜서 생체 내에서 단백질이 기능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은 또 그 약한 상호작용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지는 단점은 아까 봤던 것처럼 굉장히 불안정한 구조, 주변 환경에 따라서 막 구조가 바뀔 수 있는데 또 장점은 뭐냐면 단백질은 특히 효소와 같은 단백질은 여기 결합된 분자가 들어가서 모양이 변하죠. 그리고 모양이 변하면
그 모양에 의해서 얘를 반응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모양이 변해야 되는데 너무 단단한 구조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골치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그러니까 정말 신의 한 수로서 구조는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구조는 유지하면서 어떤 분자가 결합했을 때 그 자기 구조가 변할 수 있게끔 되는 아주 적당한 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백질의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둘러싼 환경이 예를 들어 pH라든지 온도라든지 그다음에 그 삼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일정한 범위에서 유지돼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성이 필요한 이유예요. 항상성. 자, 오래된 단백질은 만들어진 단백질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구조가 굉장히 제가 아까 불안하다고 그랬죠. 또 어떤 단백질들은 만들어질 때 워낙 그 구조 자체가 복잡해가지고 스스로 서로 이 단백질 3차 구조 접히지 않은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샤페론이라고 하는 애들이 그 단백질 3차 구조를 만드는 걸 도와주거나, 또는 단백질이 열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막 변형이 됐을 때 샤페론들이 얘들의 구조를 원래대로 복원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샤페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샤페론은 이렇게 변성된 단백질을 집어넣어서 원래 3차 구조로 한 다음에 다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단백질 마쳤고요. 탄수화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탄수화물은 생물이 사용할 수 있는 저장된 에너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된 에너지원을 운반하거나 또 새로운 분자 형성 시 탄소 골격을 제공하는 등, 또 세포의 구조물 형성하는 등 다양하게 이용하면 되지만 에너지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밥을 굶으시죠? 보통 하루 정도 통으로 굶으면 여러분이 저장하고 있는 탄수화물들, 특히 글리코젠으로 저장된 탄수화물들 다 쓰게 됩니다. 탄수화물의 비축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을 분류해 보면요, 단당류, 이당류, 단당류가 2개 모인 거죠. 올리고당, 단당류가 여러 개 모인 겁니다. 다당류는 아주 많이 모인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포도당이죠. 단당류 중에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은 이렇게 표시할 때 직선형, 사슬형으로 표시하기도 하고요. 자, 포도당의 탄소 1번은 알데히드기가 붙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직선형에서 중간형을 거쳐서 이렇게 고리형으로 이렇게 띄게 되죠. 고리형. 자, 알파형과 베타형이 있는데요. 알파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1번 탄소의 수소 이온이 위쪽으로, 그 다음에 베타형 같은 경우에는 OH 수산화기가 위쪽으로 형태를 가지고 띄고 있습니다. 알파형과 베타형은 랜덤하게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D라고 표시된 것은 얘들의 그 광학 이성질체 D 형태가 되겠습니다. D 형태. 생체 내에서는 L 형태, D폼과 L폼이 있는데 L 형태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당류에는 3탄당, 5탄당, 5탄당은 이제 우리 다음 챕터에서 얘기할 핵산의 주요 구성 성분 중에 하나죠. 리보스와 데옥시리보스가 있습니다. 6탄당은 만노스, 포도당, 과당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자, 2당류입니다. 포도당과 과당이 모여서 설탕, 설탕이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슈크로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포도당, 과당. 자, 알파 결합이죠. 이 알파 형태 포도당과 포도당이 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파 1, 2 글리코사이드 결합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엿당이라고 불리는 것은 포도당과 포도당이 만드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 알파 결합이죠. 알파 1, 4 글리코사이드 결합. 그 다음에 이제 1번 탄소가 제공하는 게 알파 형태냐 베타 형태냐에 따라서 베타 1, 4 글리코사이드 결합이 되기도 합니다. 포도당인데 보시게 되면은 셀로비오스 같은 경우에는 이 셀로비오스가 여러 개 모이면은 셀룰로스가 됩니다. 자, 베타 1, 4가 되죠. 베타 구조를 띠게 됩니다. 1번 탄소가 그러면 이 베타 1, 4 글리코사이드 결합에서 이런 결합이 만들어지게 되죠. 다당류는 이제 섬유소는 이 베타 1, 4 글리코사이드 결합이 쭉 이어져 있는 것이고요. 녹말과 글리코즈는 알파 1, 4 글리코사이드 결합이 쭉 이어져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탄수화물의 거대 분자 중에 이제 셀룰로스 같은 경우에는 쭉 길게 된 직진형의 이제 직선형의 분자들이 막 여러 개 모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구조를 형성합니다. 세포벽 같은 것을 구성하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글리코젠이나 녹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가로가 분지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 이렇게 분지된 형태를 띄어가지고 녹말 글리코젠들을 구성하고 있겠죠. 좀 특이한 형태의 탄수화물인데 당인산이 있습니다. 당이 있고요. 여기 인산기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과당 16, 2인산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에너지 대사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아미노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미노당은 이 아미노기가 결합되어 있어요. 보통 아미노기 없는데요. 예를 들어 글루코사민, 갈락토사민. 어머니들 무릎 아플 때 많이 드시는 글루코사민 같은 경우는 바로 아미노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틴질 같은 경우도 키틴은 보시면 N아세틸기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N아세틸, 글루코사민, N아세틸 이런 것들이 다당류 전체 중합체를 형성하는데 키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곤충의 요골격 또는 버섯의 세포벽을 형성합니다. 자, 지질입니다. 지질은 물에 녹지 않는 탄화수소입니다. 지질사에서는 반데르발스님이 적용하죠. 그리고 다른 물 사이에 껴있으면 지질과 지질들이 뭉쳐가지고 소수성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지방과 기름을 구분해야 되는데요. 지방은 고체 형태, 기름은 액체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체 형태인 지방은 보통은 여러분 트리글리세리드의 이 지방산이 포화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 설명하고요. 이 기름 형태는 불포화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불포화 지방산. 이 지질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에너지 저장 기능이 역시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아까 탄수화물은 24시간밖에 되지 않지만 지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몇 주 동안 버틸 수 있는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여러분 먹었던 탄수화물이나 기타 단백질들 남은 것들은 전부 다 지질 형태로 저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불포화지방산으로 구성된 기름, 포화지방산으로 구성된 지방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죠. 일단은 대다수의 지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지방이든 기름이든 이 지질은 트리글리세리드 형태가 많습니다. 트리글리세리드는 글리세롤과 3개의 지방산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자, 글리세롤은 이 알코올이죠. 그 다음에 지방산은 COH인데 여기서 물이 빠지면서 에스터 결합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트리글리세리드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트리글리세리드 형태가 죄송합니다. 이 트리글리세리드의 그 CH 사이에서 이중결합이 있으면은 불포화지방산, 없으면은 포화지방산이라고 합니다. 자, 지방 중에 카로티노이드도 있죠. 우리 색소로 쓰이는 것들. 자, 여기 지금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화지방산은 CH 사이에 CCC 사이에 이중결합이 없습니다. 불포화지방산은 여기 있죠. 있게 되면 불포화지방산이 있으면 얘들이 시스 형태, 트랜스 형태 뜨는데 여기 보시면 시스 형태는 이렇게 돼서 꺾어줘요. 얘들을 구조를 꺾어줘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가 꺾이니까 지방산들이 이렇게 일렬로 배열될 수가 없어요. 얘들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되고 이 틈 때문에 단단한 고체 형태가 안 만들어집니다. 즉 불포화 지방산으로 많이 구성된 트리글리세리드가 많게 되면요. 기름과 같이 액체 형태가 띄게 되고요. 포화 지방산으로 이렇게 일렬로 쭉 돼 있으니까 얘들이 빼곡하게 들어설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 불포화 지방산이 포화지방산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단한 고체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어 있고요. 또 다른 형태의 지질에는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원료로서 쓰이는 애들이 되겠습니다. 콜레스테롤 들어있는 음식 먹으면 동맥경화 걸린다 이러는데 그것도 많이 먹었을 때고요. 동맥경화는 이런 포화지방산 같이 이런 것들도 기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은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뭐든지
탄수화물도 많이 먹으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탄수화물 남은 것들은 전부 다 트리글리세리드로 저장됩니다. 그것들이 너무너무 많게 되면 역시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형태의 지질입니다. 인지질이죠. 트리글리세리드 형태인데요. 나머지 한쪽에 지방산이 아니라 인산과 결합된, 그러니까 이 인산 때문에 우리가 인지질이라고 합니다. 인지질. 이 경우는 지금 인산과 콜린이 결합된 구조인데 어쨌든 인산이든 콜린이든 다 이온 형태이기 때문에 얘들은 물과 친해요. 물과 친한 부분이라 물과 친한 바깥쪽, 물과 접한 부분, 물과 친하지 않은 이 꼬리 부분은 안쪽 부분에서 우리가 지질 이중층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지질이요. 마지막으로 이제 핵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핵산은 거대 분자의 마지막이지만 또 우리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별도의 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핵산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 사용에 특수화된 중합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크게 DNA와 RNA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핵산의 단량체를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염기당 인산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염기당 뉴클레오타이드가 중합체를 형성할 땐 인산 디에스터 결합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해서 중합체 형성을 우리가 핵산이라고 얘기하죠. 자, 뉴클레오타이드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염기, 당, 인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염기와 당을 합쳐서 뉴클레오사이드, 여기 인산이 포함돼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를 하죠. 염기에는 두 집단이 존재합니다. 피리미딘, 육각형 구조 하나, 퓨린, 육각형과 오각형 구조, 그러니까 두 개의 링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리미딘은 사이토신, 타이민, 유라실이 있고요. 퓨린은 아데닌, 구아닌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중합체 형성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요. 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염기에도 번호가 있고요. 탄소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당에도 탄소 번호가 있는데 당과 염기의 탄소 번호를 구분하기 위해서 보통 당의 탄소 번호는 프라임을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가 되겠죠. 1 프라임, 2 프라임, 3 프라임인데 3 프라임에 OH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뉴클레오타이드에 이 인산의 OH와 결합을 하죠. 여기서 물이 빠지면서 축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 쪽으로 새롭게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하고요. 5' 쪽에서는 5' 쪽에 놀고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는 새롭게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뉴클레오타이드는 5'에서 3' 쪽으로 계속 합성이 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핵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고적 염기성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타이민과 아데닌, 그다음 사이토신과 구아닌 사이에서 이렇게 되는데요. 타이민과 아데닌은 수소결합 2개, 사이토신과 구아닌 사이는 수소결합 3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T가 많은 DNA 분자보다는 GC가 많은 DNA 분자가 여기서 열을 가했을 때 단일 가닥으로 벌어지는 게 예를 들어 여기 AT가 많은 것과 GC가 많은 것 어느 쪽이 더 잘 벌어지겠어요? 당연히 수소결합이 2개밖에 없는 AT가 구성된 이런 어떤 이 DNA 이중 가닥이 훨씬 더 잘 벌어지게 됩니다. 또 DNA와 RNA 차이는 뭐 아시겠지만 일단 당은 리보스, 데옥시 리보스. 이게 DNA와 RNA 이름을 구분하는 것이죠. 염기는 자 여기 RNA는 유라실이 있어요. 대신 DNA는 타이민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닥은 주로 RNA는 단일 가닥으로 많이 존재하고요. DNA는 이중 가닥으로 많이 존재합니다. RNA죠. RNA는 단일 가닥으로 존재하고요. 보통은 RNA는 단일 가닥이지만 스스로 자기가 이제 그 내부에서 이렇게 염기의 상부 결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RNA 2차 구조라고 하는 구조를 띠게 돼요. 그리고 RNA는 보통은 입체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DNA보다 좀 입체 구조를 많이 띠게 있습니다. 3차원 구조를 띠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알겠지만 DNA에서 RNA, 폴리펩타이드로 가는 정보의 전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중심 원리라고 하죠. 자, 이중 나선 구조를 보게 됩니다. 이중 나선은
5'에서 3', 5'에서 3' 서로 엇갈려 있는 역평행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역평행 구조. DNA 복제는 반보존적 복제로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DNA가 새롭게 생성된 가닥, 원래 가닥이 벌어지고 각 가닥을 주형으로 삼아서 새로운 가닥, 빨간색 가닥이 형성이 되는 반보존적 복제를 하게 됩니다. 또 전사라고 하는 과정은 DNA가 복제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RNA의 상보 결합이 만들어지게 되죠. RNA. 그리고 이 RNA가 이제 나중에 tRNA와 결합해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그런 과정을 하게 됩니다. 생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생물학을 공부한 사람들로서는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연 발생이라고 하는 옛날에 자연 발생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물은 생기를 받아가지고 스스로 생겨난다고 봤습니다. 너무 신기한 일들이 많죠. 집에서 여러분들 초파리 여름에 가끔 보면 초파리들이 막 생깁니다. 막 약간 그 과일 껍질 같은 거 놔두면 바나나 같은 거 놔두면 막 초파리 막 끓죠. 이거 보고 초파리가 외부에서 보인 것 날라온 것도 아닌데 문을 다 닫았는데 어떻게 생기지? 옛날 사람들도 너무 신기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생물은 스스로 발생한다고 봤는데 사실 그게 아니죠, 여러분. 초파리 같은 것들 또 여기 파리 같은 것들 생겨나려면 파리가 있어야 돼요. 파리. 그런 구더기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아놓는 실험을 통해서 이런 자연 발생설을 다 부정하는 그런 어떤 유명한 실험들이 존재하죠. 또, 뭐, 여기 미생물이 생기는 과정들도 파스텔의 그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그죠? 끓여가지고, 예를 들어 이 안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게 했을 때는 상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죠. 이렇게.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는 기존의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생명체로부터 생겨난다는, 대원칙이 이제 이때 수립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구 생성 초반에 생명이 생겨난 것은 아마도 자연 발생과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 만들어진 최초의 생명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명체와는 사뭇 많이 달랐겠죠. 최초의 생명체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최초의 생명체가 있으려면은 유기분자들이 존재해야 되죠. 그런 유기분자의 존재를 예전의 원시지구 환경을 모방한 그런 어떤 실험 장치를 통해서 증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밀러의 실험이죠. 그래서 여기 원시대기, 메탄, 메테인, 수소, 암모니아, 물, 수증기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원시대기의 높은 번개라든지 높은 에너지를 이렇게 가해줬더니 보게 되니까 얼마 뒤에 여기에 아미노산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유기물들이 생성됐다는 그런 역사적인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서 최초의 생명체가 발생했겠죠. 또 최초 생명이 외래에서 왔다는 외계에서 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 운석 안에 보게 되면요, 운석 안에 보면 뉴클레오타이드 아미노산들이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외래에서 온 이런 유기분자들이 지구에 도착해가지고 지구의 생명을 싹 틔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RNA 세계의 가설이죠. 이 RNA 세계의 가설은 최초의 그 유전 물질이자 촉매가 RNA였다고 보는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전 물질은 DNA 저장돼 있고 RNA 잠시 거쳤다가 뭘로? 단백질로 가게 되죠. 이게 이제 정석적인 유전자 발현의 과정, 정보가 실제로 이렇게 발현되는 과정이 보여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전에 단백질이 먼저 있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단백질은 효소의 기능으로 기능하고요. DNA는 효소의 기능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RNA는 효소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보솜 같은 데 구성한 RNA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RNA 자체가 핵산이기 때문에 정보의 저장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유전 물질이자 효소로서 RNA를 가지고 있던 시절이 있을 거고요. 그게 이제 효소 기능은 단백질로, 그 다음에 정보의 전달 기능은 DNA로 넘겨졌다라고 하는 그런 가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RNA 세계의 가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원인세포는 아마도 아까 얘기한 것들 리포좀을 형성해서 외부와 내부 환경을 다르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RNA가 들어있고 이게 원시세포가 되지 않을까